이전 발표로 우리 서인택 사빈 부모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양력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 다른 데서는 제가 잘했는데 제가 좀 지친 것 같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일을 했더니 일단은 우리 서인택 교장님 앞으로 모시고 이전 발표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세종여고 학생들의 그 동요 공연 잘 봤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여고생들 봐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그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요, 이 대중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그 사주팔자를 읽어내는 신비한 능력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강의 중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개가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스마트폰은 여러분 중간에 강의 중에 보시는 분들 없기를 바라고요. 또 강의 중에 일어나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개 다 자식들이 안 되더라고요. 못 나가실 것 같죠? 이제 제 강의 듣다가. 예,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행사 제목이 뭐죠? 행사 제목이 뭐죠? 통일실천 결의대회 이러잖아요. 근데 이 통일실천을 결의한다, 또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뭐 통일을 실천하겠다 그러는데 좀 막막한 생각 안 드세요? 통일은 도대체 어떻게 실천하는 겁니까? 네, 그거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통일을 실천하려면 뭐 통일이 되겠어 라는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답은 안 하셨습니다. 대개가 지금 보면 통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는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엇부터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요, 북한 내부 문제를 보게 되면 북한이 지금 과거의 북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체제를 유지해온 세 가지 축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80년 동안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세 가지 축인데 그 첫 번째 축은 뭐냐면 배급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상 통제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축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무너졌죠? 북한 정권이 배급을 나눠줍니까? 못 나눠줍니까? 배급 못 나눠주니까 30년이 다 돼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어디 나가서 먹고 살고 있어요? 장마당에 나가서 먹고 살고 있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장마당을 통해 갖고 뭐가 들어오고 있냐면 또 한국 드라마 영화가 북한 안에 보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북한 안에는 북한 체제를 유지해왔던 두 가지 지금 축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장마당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을 북한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하죠. 장마당 세대. 장마당 세대 들어보셨죠 여러분? 장마당 세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린애들로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마당 세대는요,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부터 장마당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났으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이에요 40. 그럼 북한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100세 인생 사는 나라인가요? 60, 70 살면 아주 많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40대까지가 장마당 세대다.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북한 사회의 주류 세대가 지금 장마당 세대로 바뀌고 있는데, 이 장마당 세대들은 여러분 북한 정권을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을까요? 김정은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싫어하죠. 왜냐하면 외부 정보에 눈을 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사회는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북한 체제를 유지해온 쭉 단 하나 남았습니다. 뭐 남았죠? 공포정치 하나 남은 거예요. 공포정치. 공포정치라는 수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북한은 이 공포정치를 강화할까요? 아니면 약화시키고 있을까요?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강화하는 쪽이 어느 쪽을 강화하고 있냐면요, 북한이 공포정치라는 게 겁을 주고 공포심을
심어줘갖고 북한 정권의 말을 듣게 만드는 건데, 이 공포정책 강화가 순전히 보게 되면요,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걸린다든가 이거를 보급하다 걸린다든가, 또는 북한말을 안 쓰고 이 남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한말 쓰다가 걸리면 이거 갖다고 처벌하겠다고 무슨 뭐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니 평양문화보호법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요, 이거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이거 조항 어기면요 무기노동 교화형 이게 뭐예요? 무기징역이죠? 무기노동 교화형 시킨답니다. 그 다음에 사형도 시키고 온 가족을 갖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는 이런 형태를 통해 갖고 여러분 지금 북한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고. 인류 역사, 장구한 인류 역사예요. 여러분 공포 정치 하나 갖고 권력이 영원히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영원히 유지된 사례는 그 어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포 정치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주민 반발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주민 반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북한 정권을 보게 되면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포 정치를 지금 아주 극도로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북한 체제의 종말기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야 이게 흔하기 흔한 북한 봉개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모르겠는데, 과거의 북한하고 오늘의 북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북한 체제의 종말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 요즘에 북한 체제의 종말기 현상들이 북한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작년 1월 달에 김정은이가 뭘 발표했냐면 민족 통일이란 개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남한은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온 게 뭐냐면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 들을 때 어떻게 생각되죠?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야 북한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김일성을 우상화해서 김일성을 신으로 믿고 있는 김일성 종교의 나라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교회의 교리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민족이고 하나가 통일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김일성 교회 교리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의 권력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죠?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상속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김정일은 그 누구보다도 김일성 교회 교리를 절대적으로 사수해야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자기 권력의 정당성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이거 지금 포기한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김정은 정권의 엄청난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왜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왜? 김정은이가 좋아서? 사상이 변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궁지에 김정은이가 몰렸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선언이냐면요. 왜 이런 선언을 하게 되냐면요. 김정은이 이 북한이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이 잘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이제?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남한을 동경하는 겁니다. 남한을 동경하다 보니까 34,000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여러분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가고 한국 땅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북한 주민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 보니까 야 남한이 잘 산다. 남한 같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남한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같은 민족이다. 남한이 같은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통일,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통일은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되겠습니까?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됐으면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남한이 주도하는 그런 통일을 바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쪽 향해서 눈 돌리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고 나온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북한 군인을 갖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송식도 안 해줬어요? 몰래 보낸 겁니다. 부모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거는 여러분 북한 내에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 반발이 왜 없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어머님들 많이 오셨는데 자기 자식이 죽어 돌아오면 눈이 뒤집히지 않을 부모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한에 있는 부모들이나 북한에 있는 부모들이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송식도 안 해주고 보낸 겁니다. 5,000명이 뭐 지금 사상자가 나왔는지 외신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북한 내부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주민들의 반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북한 군부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군부가 이거 도와줘서 북한 정권이 있는 겁니다. 이거 군대만은 먹여 살리자 이래갖고 선군 정치라는 걸 김정일 시대에 한 겁니다. 국민들은 굶어 죽어도, 북한 인민들은 굶어 죽어도 군인들부터 먹여 살리자, 이게 선군 정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 김정은 정권의 권력의 기반이 되는 군대를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까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민심이 흉흉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북한 내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북한 문제는요, 동북아시아에 한정된 문제.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미사일 핵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겁주는 거냐면 대한민국 겁주고 일본 쪽에 미사일 쏘잖아요. 일본 동해에다가 일본 쪽 바다에다가 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겁주는 거였어요. 아무리 뭐 북한이 도발하고 뭐래도 이건 동북아시아의 제한적인 문제였는데,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파병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입니다. 유럽.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서방 국가, 유럽 국가에 대해서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서방 국가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가 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북한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북한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국제사회가 굉장히 신경 쓰게 돼버렸습니다. 북한에.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장 국가거든요. 이 핵무기를 여러분 세계 수많은 실패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테러리스트 지원하는 그런 러거 스테이트라든지 불량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게 핵무기를 제공해주는 나라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세계 안보에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북한 문제가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랑 미국의 문제였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 위협을 주는 나라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달려들지 않을까요? 이거 북한 김정은이한테 유리한 상황이에요,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거 여러분 불리한 상황인 거 모르고 김정은이 파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김정은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냐면요, 우리가 북중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중국하고 혈맹이죠, 그죠? 북한이란 나라는 중국에 붙어먹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즘 북중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중국에 대해서 천년숙적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북한하고 중국이란 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대북제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엔 유주도 하고 있는 대북제재, 여기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든 밀무역까지 다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중국 국경 가보게 되면요, 철저하게 중국이 지금 수출 통제하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북한 정권이 유지가 되려면 그래도 북한 그 기득권 세력들 있잖아요. 북한의 엘리트들. 여기다는 뭐 먹을 것도 제공해줘야 되고 사치품도 놀아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아무런 통치 자금을 만들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젊은이들 갖다가 사지에 몰아넣는 겁니다. 사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보면요, 북한 체제에 저는 종말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북한 김정은이 불리한 게, 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컴백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돼갖고 돌아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미중 패권 전쟁을 완전히 지금 뭐라면 중국을 주저앉히겠다고 덤비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트럼프 좋아요, 싫어요? 다 싫어하더라고 다니면. 이거 근데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는 자유인데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투표 있잖아요. 여러분 선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다 이겼어요. 7개 경합주도 다 이기고 파퓰러 보트라 그러죠. 전체 국민 투표도 트럼프가 이겼는데 어느 정도로 이겼냐 하면요, 역대급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도 트럼프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트럼프를 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어느 대통령을 제일 존경할까요? 어느 대통령 좋아하는지 아세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제일 좋아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좋아서 정치를 시작했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존경스러워서 미국을 레이건 대통령이 이끌었던 그런 미국과 같이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악관에 이 집무실죠? 대통령 집무실에 누구 초상화를 걸어놓은 줄 아세요? 레이건 대통령 초상화를 크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 레이건을 따라하는데 뭘 따라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트럼프의 선거 슬로건, 선거하면서 여러분 슬로건으로 뭘 외치고 다녔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걸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마가 운동. 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선거 캠페인을 누구한테서 가져온 건지 아십니까? 누구 뺏긴 건지 아세요? 이게 레이건 대통령의 여러분 정치 슬로건이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거를 따라해요. 근데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이 존경받는 이유는 뭐냐면 레이건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뭐냐면요. 소련을 무너뜨려서 냉전을 종식시킨 게 레이건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실적입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레이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련에 대해서 소련은 악의 제국이다라고 규정합니다. 또 이블 엠파이어.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이 공산주의 종주국이 소련, 무신농국가 이 소련은 우리가 평화 공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거 악의 제국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 레이건의 선언이었고 그 선언을 중심으로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 압박정책을 통해서 소련을 무너뜨립니다. 소련이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 동서독이 통일되는 겁니다. 동서독 통일은 소련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트럼프, 레이건 대통령을 제일 존경하는 트럼프가 레이건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레이건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나라를 악의 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를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아니에요 중국. 여러분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입니다. 지금 중국을 주저앉히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중국을 주저앉히겠다고 지금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 압박정책을 막 전 세계 힘을 다 먹고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지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하고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중국과 입술과 잇몸의 관계다. 이거 순망치한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혈맹국가로 지금까지 붙어있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중국 압박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마치 동서독이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듯이 소련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런 기회가 무작정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미워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포커스는요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가 예시에 봐. 이거는 여러분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상황이에요? 불리한 상황이에요? 점점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다 에이 북한은 감시체제, 통제체제 이 공포정치가 강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건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세상에 변화되지 않는 것은 지구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시적인 사건이 하나 또 터졌어요. 작년 연말에. 여러분 중동의 북한이라고 불렸던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라고 있는데 중동의 북한이라고 불렸어요. 왜 불렸냐면 53년 동안 2대 세습을 하면서 철권 통치를 했거든요. 북한식으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거 왜 하루아침에 무너졌냐면요. 이 시리아는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던 나라냐면 러시아하고 이란의 도움을 받던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 근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가지고 4년 동안 전쟁터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전체 서방 국가들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에서 러시아 군대를 다 빼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란은요.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과 누구하고 하는 전쟁입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고 있는 전쟁이잖아요. 여기 이 전쟁에 났는데 하마스가 작살나버렸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에서 여러분 이란 군대 군사시설도 다 철수해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반군이 들고 일어나서 알 아사드 장군을 전복시켰는데 반군의 숫자는 15,000명밖에 안 돼요. 정부군은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정부군을 여러분 15,000명이 이겼다? 이건 한쪽은 잘 싸우고 한쪽은 못 싸워서 뭐 전투력 때문에 이게 뒤집어진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민심이 뒤집어진 겁니다. 시리아의 민심이 더 이상 이 독재 정권의 행포를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민중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 바람에 여러분 이 정권이 5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런 거 놓고 보게 되면 야, 저 북한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걱정부터 되죠. 갑자기 이 집이면 어떻게 될까 그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그럼 우리는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야 이렇게 되니까 북한이 붕괴가 되고 평화통일이 오고 장밋빛 전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이 기회를 잘못 맞이하게 되면 위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결국은 뭘 만들어야 돼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통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을 넘어서서 그 통일을 통해서 실현되는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기회를 맞이하는 여러분 지금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상황 보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지금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통일 강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박희수 우리 사무처장님이요 일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세종 시민들이 다 통일을 열망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자리에 사람 메우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와줘. 나도 당신 행사할 때 가줄게. 뭐 이래야 여러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통일이 되겠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다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생각해 보세요. 뭐 민주화를 성공했다, 산업화를 성공했다, 민주화를 성공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개척해 나왔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성공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 지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거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공통의 미래 비전을 상실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맞죠? 통일을 실현할까에 대한 것도 여러분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자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북한이 안 무너지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이제 큰 문제점 뭐냐면 바로 이 공통의 비전을 상실한 대한민국입니다. 요즘 여러분 정치 좋아하세요? 정치? 대한민국 정치 마음에 드십니까? 완전히 분열되어 있지 않아요? 네.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민주화에 성공했대. 도대체 우리가 이룬 민주화라는 게 전 요즘 보면 무슨 민주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민주주의 좋아하십니까? 민주주의 좋아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국민들 싸움 시키는데 지금. 네? 여러분 민주주의를 설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 이 민주주의를 설계한 사람들이 설계해놓고 민주주의를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어요. 이 민주주의가 잘못하면 그 나라를 망칠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다수결의 뜻을 따르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의 뜻은 언제나 옳대.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뭘 뺀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쪽수가 많다고 무조건 따라간다? 이게 민주주의 최대 약점입니다. 여러분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의 폐해가 뭐냐면요 당파입니다. 당파. 분열이에요 분열.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요 다수에 의한 폭정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표를 많이 갖고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뭐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했더니 요즘엔 또 무슨 제왕적 의회 때문에 또 문제라고 그러더만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를 하면 그 나라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선택한 많은 나라들이 실패 국가가 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역사 속에 더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세상을 멋진 나라 아름다운 나라 만들 줄 알고 민주주의 떠드는데 사실은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어떤 도덕적 이상을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이 빠진 민주주의는 작동할까요? 작동하지 않을까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민주주의 제도 통해서 당선되고 베네수엘의 차베스가 여러분 민주주의 제도 통해서 당선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도덕적 이상이 공통의 도덕적 이상이 그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주의 하는 나라도 치고 특히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가보셨습니까? 아프리카 가보면 아프리카 나라 이름에 민주주의 안 들어간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정치하는지 아세요? 그 종족에서 자기 후보자 내면요. 종족에서 후보자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우리 부족에서 종족에서 나온 사람 찍는 겁니다. 그게
종족주의입니다. 종족주의.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종족주의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종족주의라고 말씀은 대한민국 지역주의잖아요. 지역주의. 그 제가 며칠 전에 광주 가서 강의했어요. 광주 가서 내게 다 거기는 뭐 그냥 뭐 기호 몇 번? 뭐 다 통일이 돼 있구만. 통일이. 우리나라 이렇게 가요. 뭐 경상도 가면 또 그렇게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성공할 건 싫다고 봐요. 여러분 어느 선거를 끝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통합이 되고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국론분열 영원한 분열로 가는 나라의 길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다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 그거 허망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러분 뭐 통일이 단순히 정치체제의 결합이다? 남북한의 여러분 통일은요 북한이 남한을 적화 통일해도 안 되지만 남한이 그냥 우리 이 체제도 그냥 북한을 날로 먹겠다 흡수 통일하겠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이것만 문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정치권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한다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지금 도덕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입니다. 여기 이게 무슨 잘 안 보이시네. 이게 보면 뭐라고 써요? 사우스 코리아에서 오버라고 써 있죠. 이거 누가 만든 영상이냐면 독일 애들이 만든 영상이에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1000만 명 이상 봤어요. 이 영상. 아주 히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독일 애들이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은 끝났대.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겁니다. 왜 끝났느냐?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라는 겁니다.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예요? 0.7. 0.7이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여자들 중에 애를 낳아야 될 여자들 중에 100명 중에 50명만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 50명이 한 명씩 낳는 거예요. 그 뭐죠? 4세대만 지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멸종국가. 근데 이 영상에서 지금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저출산율 위기 이게 지금 이 한국이라는 열차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저출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열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지금 영상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대책이라는 걸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다 경제적인 대책입니다. 뭐 애를 낳으면 1억을 준대 어디는 가면.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그래도? 안 낳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경제적인 이슈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저 경제적인 이슈가 물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이거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여러분 반만년 역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이래요? 한국인들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느 쪽으로 바뀌었냐면요.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고 가정을 만드는 곳에서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가치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명품백을 사고 돈이 생기면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고 그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자동차를 바꾸고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애나 키우시니까 개나 키우고 고양이나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종시 저도 안 가봤을 뻔해. 여기 저 뭡니까 공원에 가서 유모차 다니는 거 돌아가서 유모차 여러분 애기 타고 있어요? 강아지 새끼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나라가 멸종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5년 뒤에 앞으로 뭡니다. 15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가 500만 명이 죽어요. 35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 명이 죽는데요.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다 아우 1,500만 명 줄으면 좋겠대. 왜 좋냐면 쾌적해지지 않겠냐고. 인구가 좀 줄면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35년도에 여러분 1,500만 명이 줄은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균 연령? 평균 연령이 61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61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 61세 미만만 다 계시니까 제가 그냥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60세가 넘잖아요. 자기 핸드폰도 어떻게 할 줄 몰라. 맞아요. 맨날 아들, 딸, 손자, 손자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첨단 산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평균 연령 61세가 되면. 삼성 반도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가 이게 완전히 뭐냐면 경제적으로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한국인의 문명, 한국인의 정신문화, 우리 문화원 원장도 계신데 그게 다 상실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도덕적인 사회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치권이 무슨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여러분 그게 국민 수준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가 왜 통일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통일해갖고 북한도 저출산 국가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일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 결합, 정치 체제의 결합 또는 무슨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와 같은 이 가치와 이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결합하니까 오늘 한국 경제는 어떤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전망. 여러분 지금 있지 않습니까? 202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번영하는 시대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말 번영한. 제가 세종시 와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은 국민들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나는지. 앞으로도 이 미래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적 전망이 밝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저출산 문제 생각해봐요. 한국의 여러분 리더십 보십시오. 정치적 리더십. 이게 포퓰리즘으로 가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에 근본적 모순 구조가 있는데 그걸 아무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재벌 문제, 재벌 문제. 재벌이 독점하는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 경제입니다. 제 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엔비디아라는 기업 들어보셨어요? 엔비디아? 중국계 미국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만든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 엔비디아 투자한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엔비디아라는 기업 이름을 10년 전에도 알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근데 세계 1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테슬라도 있고 미국은 거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요 창업을 해갖고 당대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나라 미국입니다. 이런 게 시장 경제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해서 노력하면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는데 우리는 삼성, 현대가 도대체 언제적부터 우리나라 대기업으로 뭡니까? 지금까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 보니까 여러분 대기업에서 만든 게 뭐냐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게 노조입니다. 노조. 노조들은 뭘 만들고 있어요? 철갑통을 만들잖아요. 잘리지 않게. 그러면 철갑통이 된 여러분 대기업의 종사자들은 연봉이 많아요. 생산직도 뭐 1억씩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일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창의적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도전적인 필요도 없는 겁니다. 뭐 평생 직장으로 가는 건데 요즘에요 일 안 해요. 여러분 요즘에 선생님들도 일을 안 한다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교장 교감 되는 것도 싫어한대요. 뭐 왜 평생 직장으로 워라벨 이거 가지고 뭐하러 일하는. 그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일 열심히 할 것 같아? 중소기업 다니는 해봐야 그 월급인데 미쳤냐고 일 열심히 안 됩니다. 차라리 젊은 애들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요 6개월 일하고 6개월 쉰대요. 6개월 쉬어도 실업수당 180만 원씩 나온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한국 경제가요 한국이 임금이 높은 이런 기업들이 되다 보니까 다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 누구도 이거 개선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성장의 늑도로 빠져. 오늘 여러분 한국일보가 우리나라 성장률 0% 나왔어요. 0%.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세계 이래.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남한 체제를 가지고 북한을 흡수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하려면 우리에게 엄청난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공통의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외치고 다니는 게 뭐냐? 바로 이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게 뭐냐면 통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이 한반도에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저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뭐 이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함께 살아왔는데 우리 민족이 도대체 어떤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국가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그런 새로운 통일국가를 만들자. 무슨 얘기냐면 통일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남한을 촉파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통일은 뭐냐면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나라는 뭐냐면 반만 년 동안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건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다 드리려면 시간이 없어서 이렇다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통일이라고 하는 건 정치체제의 결합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미래 비전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코리안 드림을 중심한 통일운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운동은 남한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그죠? 한국 사회가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지금 여러분 도덕적 가치의 상실 문제를 극복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이상을 제기하는 그런 비전인데, 남한 사회가 지금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또 해야 돼요?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동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하려면 북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조차도 이런 통일된 국가를 실현하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제사회가 볼 때도 한국이 이런 통일된 국가를 실현한다고 한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이게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코리안 드림을 중심한 이 운동은 여러분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민주당에서 하면 돼요? 국민의힘에서 하면 돼요?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이건 어디서 해야 되냐면 초당적으로 시민사회가 이거를 주도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보니까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이거 지금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2의 3.1운동과 같은 운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2의 3.1운동. 3.1운동이 우리 민족이 다 들고 일어났죠. 독립을 통해서 우리 이런 나라를 실현할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주고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독립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과 꿈,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인데, 여러분 통일은, 그러면 통일 문제도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통일은 정치적 협상을 통해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남북 대화를 통해 통일은 실현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일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장담하는데. 통일은요, 동서북 통일이 어떻게 됐어요? 동서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동서베를린 장벽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시민들이 벌기에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뜨리는 여러분 통일의 결정을 시민들이 하게 되니까 정치적 협상은요, 맨 마지막에 따라오는 겁니다. 정치적 협상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정치적 협상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통일하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비전을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북한 내부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북한 내부로 움직이지 않으면 평화 통일이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뭘 제시해야 돼요? 북한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위대한 혁신적인 변화들은 다 위로부터의 아래로의 변화입니까? 밑으로부터 위로의 변화입니까? 밑으로부터의 시민운동을 통해서, 소위 이걸 피플 파워라 그러죠. 이거를 통해 갖고 여러분 역사적 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련의 변화도, 동유럽의 여러분 공산국가의 민주주의의 초제전환도 모두가 다 밑으로부터의 위로의 변화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통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누구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통일운동을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통일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통일 실천하자고 뭐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통일의 실천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코리안 드림의 비전을 확산하는 것이, 이 코리안 드림의 비전을 모든 사람들이 갖게끔 하는 것이 통일운동입니다. 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이게 통일운동입니다. 여러분 통일의 비전이 북한까지 메아리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결혼하셨습니까? 거의 결혼하셨죠? 결혼할 때 남편이 총각 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합니까? 사랑한다 좋아한다 너만 사랑한다 얘기하죠, 그죠? 당신만 사랑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 내가 진주 목걸이도 해주고 다이아 반지도 해주고 나한테 시집 오면 손에 물 한 번 치게 살게 해줄게, 고생 안 시킬게,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다 한 번 찍어 안 넘어가면 몇 번 찍어요? 10번 찍어.
한 남자가 한 여자의 마음을 얻는데도 어떻게 해요?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끊임없이 미래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행복한 가정 만들 거야. 그래갖고 한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북한 주민들에게 네. 사랑한다 외쳐봤습니까? 저. 북한 주민들에게 좋아한다 외쳐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실현하는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다 함께 살자 이거 외쳐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맨날 때려잡자 무찌르자 이런 거만 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통일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선택지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금방도 말씀드렸지 정치권에서 어떤 정치인이 목소리 정치적 발언 한번 한다고 될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요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돼요? 시민사회가 거대한 여러분 시민운동의 물결을 만들어갖고 마치 제2의 3.1운동처럼 그래가 만들어갖고 이 물결을 어디로 보내요? 북한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여러분 보시죠. 북한은 감옥입니다. 창살이 있는 감옥이죠. 감옥이잖아요. 감옥문은 안에서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옥문은 반드시 밖에서 열어야 돼요. 밖에서 열려면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떤 키를 갖고 열 수 있을까요? 북한을 열 수 있는 길은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비전이 북한 문을 열 수 있는 비전이 되는데 그 키를 누가 들고 있느냐 하면 남한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뭘 중심으로 모여야 되냐면 이 코리안 드림을 중심한 시민운동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운동을 천년만년 할까요? 아니면 한 방에 아싸라게 한 방에 끝내버릴까요? 천년만년 하고 싶어요? 아싸라게 한 번에 뭐 통일운동 맨날 할래요? 한 번에 끝내버려요. 그게 뭐냐면 코리안 드림 천만 캠페인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그죠? 올해가 80주년이면 내년이 81주년이고 10년 뒤에는 90주년, 100주년으로 가는데 여러분 90주년, 100주년이 돼도 통일한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통일한다고 안 할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영원히 남남이 되고 분단은 더 고착화 될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 북한은 지금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을 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천만 캠페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종시가 행정수도인데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이 이제야 창립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늦은 거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됐다고 했으니까 맨 꼬리에 서 있는 세종시가 저는 이 운동에 1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많은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 운동은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 사상 최대의 풀뿌리 운동 정파를 초월한 통일운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에 관계없이 지금 말이에요. 이런 운동을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천만 캠페인을 언제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냐면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던 그때부터 여러분 그 행사를 저희가 크게 했어요. 어디냐면은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행사를 시작을 했고 코로나 끝나고 2022년부터 이렇게 해마다 수만 명씩 모이는 행사들을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요 인친각에서 3만 명씩 모이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뭘 준비해 온 거냐면 여러분 우리 국민들 깨워나가는 운동을 해나가자. 그래서 금년이 이제 2025년이 됐어요. 그래서 2025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저희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요, 여러분 이게 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진짜 뭔가 메아리가 쳐질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있는 행사를 해보자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세계적인 명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통일을 지지선언해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요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에 데려오는 야무진 꿈을 가졌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을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87년도에 브란덴부르크 광장 베를린 장벽 앞에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베를린에서 어떤 연설을 한 줄 아십니까? 미스터 고르바초프, 당신이 평화를 원한다면 이 장벽을 허무시오라는 연설을 합니다. Tear down this wall. 들어보셨습니까? 이 연설? 이 연설 있고 2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실제로 무너지고 동서독이
그래서 저희가 야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데려다가 일본의 총리들 여러분 우리가 한일 수교 69년입니다. 금년 다 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이 휴전선을 거두시오 이런 연설을 하게끔 하면 세계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고를 쳐가지고 이 무정부 상태로 우리나라를 만들어놔서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왜?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제안을 막 하다가 그 12.3 개헌이 터져가지고 아무도 우리 나름대로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8월 14일 날 롯데호텔 소공동을 빌려놨습니다. 국제회의를 하려고. 그 다음 또 뭘 하려고 하냐면요. 이 통일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되지만 한국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15 여러분 서울에서 한국에서 최고 크게 행사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 일산 킨텍스 이거 빌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다 초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겠습니까? 네. 역사를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에 이 자리에 다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것만 가지고 좀 약한 것 같아요. 왠 줄 아십니까? 이거 실내 행사 이렇게 지붕 있는 데서는 암만 해봐야 아무런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디서 하려고 그래서 한강대 축제를 생각하겠는데 생각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네강이라는 데서 작년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여러분? 파리 올림픽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뭘 만들어놨냐면 동성애 축제를 만들어놨어요. 이거 아시죠? 이게 최후의 만찬 이 퍼레이드를 했어요.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앉아 계신 양반이 예수님인데 이 여자가 이게 저기입니다. 성전환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서구 문명이 이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네강이 똥물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세네강이 있어 우리나라에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하면 떠올리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강에 기적이에요. 기적. 무슨 얘기냐면 광복 80년 우리가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식민 시대의 아픔을 극복하고 말이야 전쟁을 극복하고 우리가 뭘 만들어냈습니까? 민주화 산업화 민주화라고 하는 기적을 만들었는데 그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밖에서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 이거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 통일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이벤트를 한강변에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지도를 놓고 보니까 한강이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합쳐져 한강이더라고요. 남한강은 강원도 황제에서 출발해갖고 충주 여주를 거쳐서 양평 두물머리에서 북한강을 만났는데 북한강은 어디서 나와요? 북한강 어디서 발원했습니까? 북한의 금강산에서부터 발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은요 남한강하고 북한강, 남한과 북한이 합쳐서 한강이 있는 겁니다. 말돼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한강은 통일의 강입니다. 이야 이거 멋있네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 모든 강은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다로 가는 거예요. 모든 강의 목적지. 그러고 보면 여러분 모든 지천들을 하나로 묶어서 바다로 이끌고 가는 이 강이라고 하는 건 통합과 미래를 상징하는 겁니다. 야, 이 한강에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되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실현되는 나라는 홍익인간이라는 코리안 드림이 실현된 그 나라는 새로운 문명국가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문명국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새로운 문명국가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이 혼란과 갈등의 세계 속에 있다 이러는데 인류는 지금 그죠? 서구 문명은 몰락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분 새로운 문명 시대를 열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타고르라는 시인 있잖아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남겨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절에 빛나던 등불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이 뭐가 된다고요? 밝은 빛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나라 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인류 문명사를 보게 되면 4대 문명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죠? 문명권은 다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문명은 하천에서 만들어졌죠? 황하강 문명, 그죠? 그죠? 또 무슨 문명이 있습니까? 나일강, 인더스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맞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이 말입니다. 이번에 통일을 통해서 그저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는 이게 쫀쫀한 째째한 통일이 아니라 이 코리안 드림을 위한 위대한 통일이 돼서 새로운 문명 국가를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한민족에서 만들어지는 그 문명이 어느 강에서 발원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말 되잖아요. 여러분 잘 갖다 붙이죠, 내가 지금. 알고다 붙이죠? 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강 대축제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뚝섬 한강공원을 빌려놨습니다. 8.15 때. 일산 킨텍스 행사 끝나고 글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려고 생각하냐면요. 아주 큰 축제를. 이 중에 제일 핵심, 아까 뭐 드론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뭐 다양한 축제를 벌였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임진각에서 드론쇼를 했어요. 임진각이 어디예요? DMZ. 예, 바로 앞이죠? 이거 왜 했냐면 북한 군들 보라고, 북한에서 보초 쓰는 놈들 보라고. 한 10만 명이 왔답니다. 북한 군들. 거기도 여러분 불꽃 축제하고 드론쇼가 다른 거는요. 드론쇼는 하늘에 메시지를 쓸 수가 있어요. 통일의 메시지를 쓴 거예요. 음악을 틀어놓고 너무 감동적인 겁니다. 근데 임진각이 멀더라고요. 거기가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다 보지를 못해요. 실제 한국 쪽에서 온 사람들이 한 3만 명이나 왔는데 본 사람도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9월 달에 한화라는 기업이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하더라고요. 수백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한강에서 하면 그냥 서울 시민들 다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에서 이번에 드론쇼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축제를 지금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네. 이런 행사하면 여러분 이거 세계가 관심 갖고 북한이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지금 저희가 벌이기 위해서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국으로 이번 주만 제가 6군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국 결의대회를 지금 하고 있고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도 하고 자전거 대회도 하고 뭐 청년 대회도 하고 뭐 태권도 팀들 나와갖고 이런 기네스북 기록되는 행사들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서명 운동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운동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참하면 여러분들 구경꾼으로 동참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운동은 내가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참여하고 싶어요? 주인이야. 저 뒤에 대답 안 하는데 보니까 주인 되고 싶어요? 아니면 구경꾼 되고 싶어요? 주인이야. 아, 이쪽 대답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인 되고 싶어요? 구경꾼 되고 싶어요? 주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인 돼야죠. 왜냐면 우리 역사 만드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풍찬노숙을 했다라잖아요. 풍찬노숙.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생명까지 바치면서 여러분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통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온몸 바쳐서 해보겠다라는 젊은이들이나 여러분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정부가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아닙니다. 통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인 돼야 되잖아요. 역사 만드는 주인공이죠.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드론쇼를 해보니까 드론쇼가 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대 뛰는데 10만 원씩 들어요. 지난번에 띄울 때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세계적인 규모의 드론쇼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한 대 띄우는데 10만 원씩 하는데 여러분들 각자 자기 드론 한 대씩 띄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내 드론 내가 띄우는 거 내가 구경 오는 겁니다. 여러분 4월 초파일 되면 절에들 가시는 분들이죠. 불교 신자들. 절에 가서 못 알아요? 연동에다 못 써요. 자기 소원을 쓰잖아. 우리 가족도 잘 되게 해달라고. 가족 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 민족의 소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망을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외국의 기자들이나 외신들 야 이거 한국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시민들에 의해서 이 운동이 벌어지구나. 정부의 도움이 아니라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십시일반 후원 모금 캠페인입니다. 십시일반. 여러분 형편 낳는 대로 이 모금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운동에 동참을 해주시고요. 이건 우리 출발에 불과합니다. 이제 통일을 해서 우리 5천만 민족이 십시일반으로 이런 운동에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유명한 문인이 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남겨놨냐면 때를 만난 사상은 침략하는 군대보다 강하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비전이 그야말로 때를 만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기자 발표를 해주신 우리 서인택 부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을 지금 순회도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며칠 전에 미국까지도 방문을 하셔서
한인들에게 큰 감동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셨고요. 불과 국내에 들어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도 이렇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코리안 드림 천만 시민 캠페인과 한강 대축제 준비를 위해 전국을 수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셨으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